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나라의 근간이라 칭송하던 경국대전 그 법전이 실상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멀고 차가운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기틀이라는 법이 정작 그 법이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는 닿지 못했습니다. 법전의 수많은 조항들은 한문투성이었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주문과 같았죠. 관아의 문턱은 돈과 권력이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조선은 법의 나라였으나 복잡한 법전인 경국대전은 백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 법의 틈을 이용해 더욱 교묘하게 백성을 착취했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은 곤장한 데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를 모르고 돈이 없는 백성들에겐 관아의 문턱이 높았죠. 바로 그때 이 불공정한 세상에 법을 무기로 삼아 맞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법률 대리인 외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외지부 중 가장 냉철하고 용감한 사내 강도준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등장은 가려진 정의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률 대리인인 외지부를 찾았습니다. 강도준은 관아 근처를 지나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졸들이 한 늙은 소장농을 닭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강도준은 주저없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그 노인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게요? 포졸 하나가 강도준을 밀치려 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비켜라. 남의 닭을 훔친 도둑놈을 관아로 압송 중이다. 강도준은 주먹이 아닌 법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닭털이라도 나왔소?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길 명확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구금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하였소만.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힘으로 제압해야 할 상황에 법을 논하는 강도준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이 자식이 내 놈, 또 그 재수 없는 외지부 놈이구나. 강도준은 포졸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재수가 없다니. 법을 몰라 곤장 맞을 뻔한 분들에겐 내가 부처님보다 반가울 텐데. 그는 노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 굶주린 백성에게 곤장백대는 형벌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곤장백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그 형량은 죽음과 다름없었죠. 결국 포졸들은 물증 없이는 구금할 수 없다는 강도준의 논리에 밀려 노인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준에게 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고을의 거물 고리대 금업자 최대감의 쌀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곤장 백대를 맞게 될 운명이었죠. 연희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대감 댁 쌀을 훔쳤다고 3일 뒤면 곤장 백대를 맞고 유배를 가신답니다. 강도준은 상대의 위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관아 형방은 물론 사또와도 깊숙이 결탁한 거악이었습니다. 강도준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상대는 고리대금으로 악명 높은 최대감이야. 관아 형방이랑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거 알지? 승산 없어. 돌아가. 연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에서 꼬깃꼬깃한 밭대기 문서를 꺼내 강도준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저희 집 전 재산인 밭대기 문서입니다.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박한 간절함이 강도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땅 문서를 바라본 후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뢰비 한번 비싸네. 줬소. 접수하지. 강도준은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대감이 박 씨를 도둑으로 몬 진짜 이유, 그것은 조선의 부패한 지주들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한 착취수법이었습니다. 조선의 부패한 지주들이 소장농을 착취하는 가장 흔한 수법은 바로 도량형 사기였습니다. 쌀을 빌려줄 때는 큰 대박으로, 갚을 때는 교묘하게 조작된 작은 대박으로 받아 소장농이 영원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박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도준은 증거 확보를 위해 그날 밤 최 대감의 창고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조작된 대박을 발견했습니다. 밑바닥에 납을 채워 넣은 가짜 대박이었습니다. 강도준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밑바닥에 납을 채워 넣었어. 겉보기엔 똑같지만 곡식을 담으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가짜 대박이야. 강도준은 그날 밤 최 대감의 창고에 잠입해 밑바닥에 납을 채워 넣은 가짜 대박을 찾아냈습니다. 이 조작된 증거는 칼보다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박 씨에게 곤장 100대형을 명하려 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 박 씨는 들어라. 최 대감의 쌀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았을 뿐더러 몰래 창고에 들어가 쌀을 훔치려다 들켰다. 이에 곤장 100대와 바로 그 순간 강도준의 우렁찬 외침이 모든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이에 있소. 최 대감이 격분하여 일어섰습니다. 내 놈은 뭐냐? 감히 신성한 재판장에. 강도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피고 박 씨의 대리인 외지부 강도준이라 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죄를 묻기 전에 이 대박부터 확인해 주시지요. 그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 대감의 대박은 바닥이 두껍고 안에 납이 들어 있습니다. 박 씨가 쌀을 훔친 게 아니라 애초에 최 대감이 쌀을 빌려줄 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또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최 대감을 비호했습니다. 이건 허나 증거가 이것뿐이지 않느냐. 괘씸죄를 추가하기 전에 물러가라. 강도준은 사또가 부정을 덮으려 함을 직감하고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사또가 최 대감과 결탁했음을 직감한 강도준은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임금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는 제도, 격쟁을 언급한 것입니다. 강도준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사또께서 이 명백한 부정을 덮으시겠다면 소인은 이 대박을 들고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의 행차길에 징을 치겠습니다. 바로 격쟁을 하겠단 말입니다. 강도준은 사또의 권력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약점을 겨냥했습니다. 격쟁이 일어나면 조정에서 감찰이 내려올 테고 사또의 고과 점수는 물론이고 지난 3년간 최 대감과 주고받은 뒷돈 내역까지 털리게 될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또는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굴복했습니다. 사또는 격분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최가를 하옥하고 대박을 전수조사하라. 박 씨는 무죄다. 연희는 풀려난 아버지를 보며 강도준에게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강도준은 그녀가 바쳤던 땅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연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왜 돌려주세요? 강도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소.
그 땅 농사 지으라고 있는 거지 남주라고 있는 거 아니오. 그는 대신 소박한 요구를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내가 배고프면 밥이나 한 끼 공짜로 주시오. 그거면 좋카오. 강도주는 그들의 생명과 같았던 땅 문서를 돌려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외지부의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법이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외지부의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이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붓끝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은 조선의 어떤 칼보다 강하게 부패한 권력을 베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에 정의의 목소리로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붓끝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은 칼보다 강하게 조선의 부패한 권력을 베고 있었습니다.